지난 영상에서 사회화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화를 잘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댓글에 그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는 엄마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아빠의 영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엄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원래 엄마와 한 몸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엄마와 내가 분리되는 게 탄생인 겁니다. 그리고 탄생 후에도 당분간 엄마와 떨어질 수 없죠. 젖을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엄마가 1차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빠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이별하거나 혹은 보육원에 맡겨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 대신 엄마 노릇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엄마는 주양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빠와 친한 사람은 사회화되기가 쉽다고 했죠. 이게 친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관계가 아빠와 관련이 많고요. 반면 아주 친밀한 관계, 절친, 베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나 배우자, 이런 관계가 엄마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는 이야기도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그런 요청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성격 유형 비슷한 거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애착 유형이 엄마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주로 아주 가까운 관계 있죠.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프, 직장 동료도 그냥 동료가 아니라 사내 커플, 이런 관계에 적용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거든요. 그냥 친구 대하는 거랑 베프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내 커플인데 사귀기 전이랑 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이렇게 누군가와 절친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절친이 되고 난 후에 나오는 행동이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엔 혈액형, 요즘엔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주로 재미로 하는 거고요.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연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안정형이면 무조건 잡아라. 회피형 남자는 이렇게 다뤄라. 불안형 연인 사용법.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애착 이론은 존 볼비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볼비는 정신과 의사였고요. 정신분석가였어요. 정신분석학은 다 아시다시피 프로이트가 창시한 거죠. 이 사람은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가 주로 성적 욕구 때문에 생겨난다고 봤죠. 이걸 쾌락 원리라고 하는데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성격 또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빨고 똥오줌 가리고 그러다가 성적인 발달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쾌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애가 그런 거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성장한 후에 자기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가 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걸 성적 욕구와 연관 짓는다는 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융도 그런 사람이고요. 아들러도 그런 사람이죠. 둘 다 프로이트를 따르다가 결별했는데 사유가 다 그거예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성적인 것 때문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서 딴살림 차린 사람들 말고 정신분석 학회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결국엔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 욕구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예요. 생애 초기에 아이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엄마라고 봐야겠죠. 엄마로 대표되는 주양육자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최초의 경험이 아이의 정신세계의 하나의 틀을 만들고 성장 후에도 그 틀에 맞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뭐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신분석학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데요. 볼비의 애착 이론도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볼비가 독특한 점은 동물행동학을 정신분석학과 결합시켰다는 점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인간 역시 일종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갓 태어난 인간 아기를 보면 철저히 무력한 존재죠. 자연 상태에서 이 아기를 혼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렇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아기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울죠. 이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혼자 두면 낑낑대잖아요. 새끼 오리들도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요. 이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볼비는 영국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런던 폭격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볼비는 이 전쟁과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엄마가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나서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볼비가 이런 아이들을 연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볼비는 요즘 말로 금수저였어요. 근데 당시 런던의 상류층은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린 볼비는 부모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유모 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미니는 볼비가 4살 때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이때 볼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볼비한테는 미니가 사실상의 엄마였던 셈이죠. 그리고 볼비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7살이면 부모와 떨어져 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런 경험 때문에 볼비가 부모와 떨어져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볼비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적응 아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구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골칫덩어리 문제 아동과 만나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걸 보고 같이 일했던 동료 선배가 볼비에게 정신분석을 권유하게 된 거예요. 볼비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거죠. 볼비의 애착 유형이란 게 대략 이런 거예요. 볼비의 제자인 메리 에인스워스가 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등장인물은 엄마와 아이 그리고 낯선 사람이에요. 아이의 나이는 대략 생후 1년 전후고요. 실험은 20분 정도 진행됩니다. 엄마와 아이가 있는 놀이방에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놀이방엔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있죠. 아이는 엄마 주변에서 놀고 엄마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엄마가 놀이방에서 나갑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있다가 이번엔 낯선 사람이 나가고 엄마가 들어옵니다. 이때도 아이의 반응을 보고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엄마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의 반응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인데요. 엄마가 나갔을 때 울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웃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안 그런 애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을 때 막 울고 소리를 질러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슷하죠.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근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발로 차거나 장난감 집어던지거나 이런 행동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불안형이고요. 그리고 3번째 그룹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놀이방을 나갔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울지도 않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 엄마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실험은 사실 뒷부분이 좀 더 있어요. 엄마와 낯선 사람 모두 나가버리고 아이 혼자 놀이방에 내버려 둡니다. 이때도 역시 3분 정도예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훨씬 크겠죠? 애 혼자 있으니까. 이때 엄마가 돌아오면 더욱 무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혼란형이라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 유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실 얘들이 제일 심각하다고 봐야죠.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애들이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칭얼대거나 울잖아요. 안정형은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그걸 해결해준 애들이에요. 배고프면 젖먹이고 불편하면 달래주고 그래서 아이와 엄마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엄마가 어떨 땐 젖을 주고 어떨 땐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더 세게 우는 겁니다. 더 세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애가 불안한 거죠? 엄마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아예 젖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가 울다가 더 이상 안 울어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져도 흥, 나타나도 흥 이러는 거예요.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젖병이 굴러다니면 지가 찾아서 그걸 먹겠죠. 엄마한테 달라고 칭얼대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독립심 같은 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이런 성격이 된 건 다 엄마 때문인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똑같이 대줘도 어떤 애는 안정형이 되는데 어떤 애는 불안형이 되고 또 어떤 애는 회피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성격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는 꼬마였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연애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또 자연스럽게 상대의 애정에 반응합니다. 상대가 연락이 좀 뜸하다 싶으면 내가 한번 연락해보고, 반대로 내가 좀 바쁜데 상대한테서 연락이 지나치게 많이 온다 싶으면 내 상황을 말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거죠. 반면 불안형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금사빠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심히 보여주고 연락도 자주 해요. 근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뭔가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평소에 비해 연락이 확실히 뜸해진다 싶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게 쌓이면 폭발하기도 해요.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대가 지나치게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연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상대가 이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상관하고 심지어 통제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그대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안정형이 55%고요. 절반이 넘죠? 회피형이 25%, 불안형이 15%, 그리고 혼란형이 5% 정도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가능하면 상대가 안정형인 게 좋겠죠. 회피형처럼 연락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불안형처럼 연락 좀 하라고 너무 닥달해도 피곤하니까요. 근데 이상한 건 불안형과 회피형이 맺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